뭐라고요? 무기를 꺼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캐나다 국방부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경력의 특수작전 장교 리암 콜먼 대위. 그는 미국산 무기만이 유일한 진리라 믿고 살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단 3일 만에 자신이 평생 모셔온 그 신념에 침을 뱉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남기고 한국 무기에 경례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 성능, 아니면 신뢰?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먼저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캐나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리암 콜먼 대위입니다.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보다 제 마음속은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죠.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F-35 전투기 도입 연기였으니까요. F-35 전투기 도입을 연기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산 무기체계의 원격 통제 가능성, 이른바 킬 스위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데니얼 브루크 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턱을 극적였죠. 미국산 무기의 킬 스위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고 늘 말씀하셨죠. 미국산 무기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저에게 미국산 무기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준장님, 킬 스위치라는 건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나토군이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그들이 우리 무기를 원격으로 조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장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동맹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콜먼 대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하죠. 브루크 준장은 태블릿을 저에게 밀어줬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방산기술평가단 구성계획이라는 문서가 떠 있었고 제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요? 저를 한국방산시설평가단에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요. 그건 우리가 아시아에서 훈련할 때 현지 예비군들이나 쓰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위, 당신은 우리 무기 평가 전문가입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브루크 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은 소용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죠. 책상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M16 소총을 들고 자랑스레 서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미국산 무기를 의심하고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라니요. 출장 서류를 정리하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가 될 게 뻔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사무실에서 CBC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캐나다 무기 공급국 되나? 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이어서 경제안보 시대, 캐나다가 한국국 무기에 주목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뉴스 앵커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캐나다도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산 첨단 무기의 소프트웨어 통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TV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뉴스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했죠. 리암, 진짜 미국산 무기가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어? 옆자리 동료 마이크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10년 지기인 그는 언제나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재주가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무기에 킬 스위치를 달았다고? 그럼 우린 뭐야, 꼭두각시인가? 우리가 쓰는 무기를 누가 꺼버릴 수 있다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족쇄라고.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습니다. 마이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라크에서 우리 무기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됐을 때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 그게 단순한 오류였을까? 아니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크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었어. 음모론을 믿지 말라고. 마이크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사진 속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관계자와 악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도 나토 아닌가? 그들이 왜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봐.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이야 그들의 문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 무기 체계에선 2류야. 좋은 가격에 적당한 성능. 그게 전부라고. 마이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해?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는 거지? 사무실을 나서며 제 가방 속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출장 일정 최종 확정 메일이었죠. 인천행 비행기는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한국 무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가 아니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다면 제 생각도 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 파병부대에서 드론 공격으로 캐나다 병사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공항 라운지에 앉아 TV 뉴스를 지켜보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 TV에서는 CBC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탄약 보급 지연으로 방어 시스템 가동 불가, 그 사이 적 드론 공격에 무방비 노출. 앵커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단지 무기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 미국은 약속한 탄약을 제때 보급하지 않았을까? 목이 메어왔습니다. 7년 전 이라크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순찰 중 갑자기 탄창이 고장났고 팀원 다니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정비사는 미국에서 납품된 부품에 결함이 있었다고 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기술적 결함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었죠. 그때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항 라운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정말 미국산 무기가 원격으로 통제될 수 있는 걸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싸워온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브루크 준장이었습니다.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먼 대위, 뉴스 봤겠지?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네. F-35의 핵심 부품에서 오류가 발생했어. 원인은 아직 불명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장님, 이게 단순한 결함인가요? 아니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킬 스위치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가 두려웠죠. 브루크 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시기가 의심스럽군. 이번 한국 방문 더 신중하게 평가해주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던 참이었죠.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활주로를 달리는 항공기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의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기 체계가 이젠 목숨과 직결된다. 만약 우리가 믿었던 무기가 실은.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무기들 정말 우리 편일까? 비행기는 하늘로 솟아올랐고 저는 온몸에 분노와 불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이 믿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꼭 미국산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이틀째 경기도 어딘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대로였죠. 깔끔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건물들, 딱딱한 분위기의 회의실. 그래도 일단은 예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곳까지 온 이상 최소한의 전문가적 태도는 필요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콜먼 대위님 환영합니다. 박현우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8세, ROTC 출신으로 군 복무 후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책임연구원이라고 했죠.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보여드리죠. 그의 안내로 이동한 곳은 넓은 데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편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다련장 로켓의 정밀 타격 시연이 첫 번째였습니다. 1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에 처음으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K9 자주포의 자동 포탑 조준 시스템이었습니다. 포탑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발사 후 즉시 위치를 바꾸는 발사, 도주 기능은 어떤 미국산 장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교하군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장난감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죠. 박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KSS-3 잠수함 모형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열상 감지 시스템의 정확도에 저는 경악했죠.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500M 밖의 사람 형체를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우린 사용자의 손을 믿습니다. 킬 스위치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킬 스위치라니 제가 언급한 적도 없는데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공급합니다. 우리 무기는 사용자만 통제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사용자만요. 박현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공급자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느낀 건 무기는 그저 도구일 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무기의 이미지와 오늘 본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아시아제라고? 왜 난 이걸 몰랐지 중얼거림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방문 셋째 날 호텔 TV에서 CBC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영국까지 한국 무기 선택한 이유는 납기와 신뢰라는 자막이 흘러갔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만족도가 90%를 넘는다는 통계도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본사에서 박현우를 다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마음이 한결 열려 있었죠.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본 한국 무기의 성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하나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실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K2 전차의 실제 계약서와 납기 체크리스트였죠. 폴란드와 맺은 계약부터 납품, 유지 보수까지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와의 계약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모든 일정이 정확히 지켜졌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에 첫 전차가 인도되었고 1년 내에 전체 물량의 50%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과 일할 때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대개는 2년 이상의 지연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납기를 맞출 수 있죠? 이건 거의 기적 같은데요. 제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무기 제조사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제조, 정비 교육까지 모든 걸 함께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켜서 다른 문서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력 전환 매뉴얼부터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의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주국방 그렇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방위력이었던 겁니다. 어느 나라도 자신의 안보를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복도로 나와 전시된 무기 시스템들을 둘러봤습니다. 각 전시품마다 납기일과 실제 인도일이 표시되어 있었고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죠.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야. 이건 신뢰를 파는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산 무기만 신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가르침? 오랜 동맹관계? 아니면 그저 습관일 뿐이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던 제 마음에 새로운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 첫 일주일간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제목부터가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긍정적 평가 및 제안.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제목을 보며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산 무기의 기술적 완성도, 정확한 납기 이행률, 그리고 사용자 중심 설계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킬 스위치 없는 완전한 작전 자율성이었죠. 문이 열리고 브루크 준장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콜먼 대위, 당신이 한국 무기를 옹호할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준장님, 이건 옹호가 아닙니다. 팩트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각종 성능 테스트 결과와 비교 데이터가 가득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킬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건 캐나다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브루크 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시스템의 위험성을요. 상부가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정치적 문제가 있어. 준장님, 기술은 국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죠. 무기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요.
브루크 준장은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데이터를 살펴봤죠.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상부에 그대로 올릴 생각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장님. 이건 제 전문가적 판단입니다. 제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브루크 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죠.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다만 누군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관료적 체계 속에서 첫 발을 내딛기 어려웠을 뿐이었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조달 협상단의 일원으로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현우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저는 정식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왜 경례를? 박현우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무기와 철학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거예요. 박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만 신뢰하던 제가 이제는 기술의 출신국보다 그 본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한국 측 인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제안보 전문가들과 한국 국방부 차관과의 만남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 협력을 원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현우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콜먼 대위, 무기는 단순한 철강이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 개발할 때는 항상 그걸 사용할 사람을 생각합니다. 연구실에만 갇혀있지 않아요. 매주 실제 전장에서 싸울 병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죠. 박현우의 팀은 무기를 개발할 때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병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고 했죠. 사용자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무기들은 종종 기술을 위한 기술에 치중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기술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기술 우월주의에 기반했지만 한국산 무기는 사용자의 필요와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것이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더 효과적인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박현우는 저를 작은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들과 현대 한국산 무기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70년 전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무기 개발에도 녹여넣은 것이었죠. 협상이 끝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경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무기 체계만 평가해왔지만 그 이면의 철학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무기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요. 6개월 후 저는 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방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서게 됐죠. 강당은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로 선택해야 할 시대입니다. 청중 앞에 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기 체계는 살상력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느냐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박현우가 객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변화군요, 콜먼 씨. 변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제 관점이죠. 당신들의 무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 끝에 아버지도 미소 지었죠. 아들아, 내가 오를지도 모르겠다. 시대가 변했구나. 캐나다와 한국 방산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타와의 국방부 건물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CBC 뉴스에는 캐나다, 미국 공급업체를 한국으로 대체, 기술과 정신으로 구축된 신뢰라는 헤드라인이 떴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완전한 대체는 아니었지만 상당량의 무기 시스템을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과의 협력 자문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군을 떠난 후에도 이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죠. 체결식장에서 박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줄 알았나요? 제 질문에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공존했습니다. 무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콜먼 씨가 그걸 알아봐 주셨죠. 서명식이 끝나고 박현우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지로 만든 편지였죠.
정성스럽게 접힌 한지 위에는 붓글씨로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글씨체입니다. 직접 썼어요. 그가 설명해 주었죠. 이것은 신뢰라는 한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죠. 제 사무실에 돌아와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와닿았죠. 마치 한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관계처럼 부드럽고 강인한 선들이었습니다. 이 글씨체 따뜻하군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무기에만 경례하던 제가 이제는 세계를 다르게 보게 되었죠.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철학과 인간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방산 기술 교류 프로그램.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죠. 군을 떠났지만 제 사명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현우였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우리 팀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 작은 나라에서 나는 진짜 강함을 봤으니까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미래를 향한 확신만 있었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평등하게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들이 생각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신뢰는 결국 한 사람의 신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무기보다 사람을 보게 되었고 기술보다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